1월 6일 수업이고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계열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었던 게 이제 잠시만요. 시작부터. 네, 타블렛 연결이 조금 잘 안 돼갖고.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었던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HTML 태그, HTML 요소를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드는 거. 뭐 이것저것 기능들이 꽤 많았어요. 도큐멘트 점 해서 시작하는 거 있었죠. 도큐멘트 점 해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단일 객체를 처리할 때는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복수 객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때는 쿼리 셀렉터 올. 자, 이 두 가지 모두 파라미터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CSS 선택자를 전달하는 거였죠. 이렇게요. 쿼리 셀렉터를 사용했을 때는 단일 객체니까 리턴 받은 객체를 가지고 바로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지만 쿼리 셀렉터 올 같은 경우는 복수 객체가 배열 비스무리한 형태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for each를 써서 반복문 돌면서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대상이 언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뭐 할 때. 웹브라우저가 겪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고 나면은 이 대상점 add 이벤트 리스너,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제일 중요한 이벤트 이름이 들어가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콜백 함수가 들어가죠. 이벤트를 처리할 때 동작할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콜백 함수에 2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콜백 함수 안에서 2점 current target 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 대상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단일 객체일 때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데 복수 객체를 통해서 반복문 안에서 처리할 때는 5개 반복되는 것 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하나를 꼭 집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콜백 함수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서 내가 동작하고 싶은 내용을 기술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HTML 속성제요. get attribute, set attribute, has attribute 뭐 이런 메서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CSS 속성제요. 여기 뒤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하위 객체가 있고 그 안에 CSS 속성 이름들이 프로퍼티 형식으로 있었죠. CSS 네이밍하고 차이가 좀 있다면은 CSS는 카멜포 기법처럼 그 빼기 기호로 띄어쓰기를 구별하는데 얘는 그 자리를 대문자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하위 객체 안에 컨테인, 있는지 없는지 검사, add, remove, toggle. 클래스 추가, 클래스 제거, 넣다 뺐다 자동. 사실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열리는 메뉴라던가 이런 좀 복잡한 기능들을 제어할 때는 어떤 HTML 태그가 있으면 이쪽에다 그릴게요. 어떤 HTML 태그가 있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다음 거, 전에 거, 부모, 자식 이런 것들을 좀 주변 애들을 건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거예요. 메서드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해요. 뭐 parents나 아니면은 children, 뭐 previous, 뭐 이렇게 좀 이름이 좀 복잡하고 긴 프로퍼티들이 좀 있었는데 굳이 일일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찾아보실 정도로만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누가, 이거는 웹브라우저죠. 그 다음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을, 그 다음에 이벤트가 언제, 이벤트 안에서 구현되는 내용이 어떻게, 이 네 가지 포커스, 사실 누가라는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되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제 풀려요. 웹페이지 만들 때도 서비스 시나리오라고 해서 뭐 PPT 같은 거, 요즘 PPT 잘 안 쓰죠. PPT 같은 거에다가 이제 페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구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해보신 문서이겠지만 웹사이트 같은 거 개발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가 어떻게 동작하겠다. 요즘은 모바일 예시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린 걸 거예요, 아마. 대체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뭘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한다 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다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작업하는 분들을 우리가 직무에서는 이제 기획자라고 부르죠.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전문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면은 그분들이 이거를 포토샵 같은 걸로 진짜 이쁘장하게 그려줘요. 요즘은 포토샵 잘 안 쓰긴 하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포토샵 같은 걸로 실제 이미지로 디자인을 하면은 그 그림 파일을 퍼블리싱 파트로 넘겨요. 그럼 퍼블리싱 파트에선 그 그림을 보고 HTML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실제 동작할 수 있게끔. 바로 코딩을 안 하고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이유는요.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는 게 코드 고치는 거는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고 새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중간 수정이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시안을 확정하는데 좀 더 삽질을 덜 할 수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HTML 같은 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걸 이제 다시 프론트엔드 파트로 넘겨서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입히는 거죠. 그게 정석이긴 한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바로 프론트엔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툴 같은 걸로 일일이 그리기가 좀 힘들다면 아마 요즘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피그마일 거예요. 저도 이걸 써본 적은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써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제가 따로 외주 개발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디자인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몇 번 써보더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림만 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 마치 파워포인터 쓰듯이 페이지 UI를 그릴 수 있고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라 정도까지는 이제 해줘요. 그 다음에 각 영역의 픽셀 사이즈 같은 게 여기 옆에 나오고 색깔 같은 것도 좀 얘가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HTML 코딩할 때 보면서 하면 좀 편해요. 보통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이 기획을 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로 합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손으로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취업 목적으로 이제 평일에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손으로 그려오라고 시켜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데요. 네. 처음부터 볼까요? 저걸 눌렀대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뀐대요. 이걸 눌렀대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뀐대요. 저걸 눌렀더니 이런 팝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 초보자분들이 그게 되게 약해요. 기획서 나온 대로 코딩했던 이거에 마우스 올렸을 때 안 변해요. 기획서에 없어서요. 그러면서 싸워요, 진짜. 이게 실제 회사인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그냥 클론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 자체는 한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구상을 하고 코드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코드 중간에 고치면 힘드니까요. 자,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소 탐색하는 것까지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봤었던 예제가 이제 서브 메뉴에 대한 겁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예제 기억나시죠? 서브 메뉴 만들 때 핵심이 목록 정의 태그를 이중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 li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열리게 한다. 이게 포커스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 서브 메뉴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일단 기본 여백은 없앨게요. 딱 붙었어요. 지금 마우스 올리면 여기만 나오잖아요. 자, 지금 메뉴의 높이가 48픽셀이에요. 그리고 서브 메뉴. 이 서브 메뉴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띄울게요. 그럼 다른 거 위에 뜨는 거죠. 레프트 0. 탑은 메뉴의 높이가 48픽셀이었으니까 그 밑으로 열리게끔 48픽셀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브 메뉴가 전부 붕 위에 떠갖고 왼쪽으로 다 붙을 거예요. 왜 안 뜨냐? 포지션 앱솔루트는 이미 들어가 있고 레프트 제가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줘놨네요.
그럼 부모를 기준점으로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한쪽으로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넓이를 100%로 줘버릴게요. 그러면은 서브 메뉴가 넓이가 이제 화면을 가득 채워요. 포지션 앱솔루트고 얘가 이 서브 메뉴 안에 있는 A 태그가 사이즈를 가져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눈에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린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메뉴 올렸을 때 전부 다 뜨는 거고 안에 있는 애들만 CSS를 위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풀다운 메뉴라고 부르는데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거요.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마우스 올리면 전체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CSS만 조금 바꾼 거예요. 제가 요 질문을 지난주에 거의 한 3일을 받아갖고 취업반 학생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걸 물어봐서 생각난 김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오늘 6번 예제부터 진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요소의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고 있고요. 응용을 해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열리는 컨텐츠입니다. 다시 클릭하면 닫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이거예요. 눌렀을 때 서로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 제 개인 취향인데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질문하시는 게 열릴 때 다른 거 닫히는 경우. 이거를 꼭 질문을 하셔서 예제를 좀 자바스크립트만 바꿔서 다시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스크롤이 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 건드리면 스크롤 박스가 좀 튀어요. 이렇게 세로 스크롤이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자, 어쨌건 CSS부터 좀 다듬어 볼게요. 자, HTML 영역은요, 일단은 컨텐트 세트 하나를 div로 담았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목. 이 제목을 클릭했을 때 열려야 되는 영역. 내용. 이 안에 들어가는 요 p 태그 영역은 그냥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요 div까지가 중요한 거지 p 태그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는 이거 클릭했을 때 얘가 열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안에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을 갖는 애들이 여러 세트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클래스 기반으로 전부 CSS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CSS를 다루어 볼게요. 크게 복잡한 CSS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요거죠. 자, 위에 요거는 그냥 제목 적은 거니까 요건 사실 없어도 되는 거고요. 자, 컬랩스 타이틀. 여기 클릭했을 때 열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복잡한 CSS는 아니고요. 배경 색깔, 글자 색깔. 그리고 여기에 제가 A 태그를 지금 안 넣었어요. A 태그를 링크 안 걸어도 넣는 이유가 보통 A 태그에 href 속성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손가락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의도하고 링크 안 걸어도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걸 의도하고. 근데 A 태그를 안 쓴다라고 하면 직접 바꿔줘야죠.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기능이에요. 여백, 넓이 100%, 테두리 없애고 뭐 각종 글자들 꾸미는 거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목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거나 아니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을 좀 진하게 줬습니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준 이유는요. 이 중에 사용자가 클릭해서 지금 열린 거다라고 하면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줘갖고 이렇게 강조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용 영역이요. 자, 일단 여백 좀 이렇게 잡아줬고요. 배경 색깔 좀 줬고요. 자, 맥스 헤이트를 0으로 줘요. 헤이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 높이를 0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높이를 0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상관이 없고요. 예전에는 헤이트랑 위드스에는 트랜지션이 안 먹어서 맥스 헤이트로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확인했을 때 일반 헤이트도 CSS 트랜지션이 가동을 했었죠. 자, 헤이트를 0으로 걸면은 높이가 0이 되니까 컨텐츠들은 삐져나와요. 왜냐면 이 컨텐츠 영역의 높이가 지금 0인데 내용이 없질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은 삐져나간 걸 다 숨겨버리죠. 그리고 CSS로 맥스 헤이트가 바뀔 때 0.2초에 걸쳐서 동작해라라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미리 걸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우스 이 제목을 클릭했을 때 컨텐트 영역에서 삐져나간 부분, 지금 이 오버플로우 히든에 의해서 잘려지고 있는 높이, 이 부분의 높이를 계산을 해서 이 높이를 얘한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한번 또 클릭하면은 다시 얘를 0으로 바꿔버리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CSS를 먼저 준비하고요. 클릭할 수 있는 요소 전체에 대해서 효과를 줘야 되니까 컬랩스 타이틀을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옵니다. 그럼 왜냐면 얘네를 한꺼번에 코딩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배열 비스무리한 앱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or each로 반복 겁니다. 그러면 이 V가 타이틀 영역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V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를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얘네 하나하나가 전부 V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는 내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V.뭐뭐뭐라고 해버리면 얘네가 지금 다 반영이 될 테니까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를 짚어내기 위해서 2.current target, 이게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변수에 복사한 다음에 얘한테 클릭할 때마다 토글 액티브란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컬랩스 타이틀인데 클릭하면은 액티브란 클래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액티브란 클래스가 들어가면은 색깔이 바뀌는 거고 빠지면은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목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요. 자, 얘를 지금 클릭을 해서 얘를 지금 커런트라고 받아온 거잖아요. 제목을요.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때는 그 다음 거를 열어라 라고 코딩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HTML 태그를
예제니까 단순하게 지금 만들어서 이런 건데, 이거 만들어 놓고 CSS로 넣다 보면은 뭐가 안 맞으니까 중간중간에 HTML 태그가 계속 들어가요. CSS 고치다 보면. 그렇게 해서 HTML 태그 구조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면 자바스크립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CSS가 고쳐져도 자바스크립트에 영향이 안 가게 하려면은 지금 얘를 잡아냈잖아요. 붐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중간중간에 HTML 태그 구조가 바뀌어도 자바스크립트 영향을 안 받아요. 위로 올라갈 때도 우리가 부모 객체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조상 객체 잡는 거 두 개를 봤었죠. 바로 부모라고 하면 HTML 태그 고쳐지면 또 영향을 받으니까 조상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커런트를 기준으로요. 자기 자신의 상위 요소 클로지스트라는 메서드로 선택자를 주면은 이 선택자 찾을 때까지 조상을 계속 탐색을 합니다. 그럼 이 패런트라는 객체가 잡는 거는 이 컬랩스 얘를 잡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낸 조상 객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쿼리 셀렉터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거, 다음 거 이렇게 탐색하시면은 나중에 태그 고쳐지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그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부모한테 먼저 간 다음에 거기서 하위 요소를 탐색하세요. 그게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럼 이게 컨텐츠니까 만약에 컨텐츠에 맥스8가 있다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컨텐츠.스크롤 레이트가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되고 있는 영역의 높이예요. 이 높이 값을 맥스8에다 붙여주는데 단위값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스8를 다시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제 클릭할 때 열렸다 닫혔다가 되는 거죠. 하나만 처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하나가 발생했을 때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걸 매번 반복문 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조금 복잡해져요. 자, 일단은 간만에 오신 거니까 몸풀기를 일단 요거 하나만 할게요. 태그가 좀 길죠? 다행스러운 거는 요 단위로 태그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몇 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쯤에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는 일단 HTML 태그랑 CSS까지는 직전 예제랑 동일합니다. 이제 눌렀을 때 다른 주변 애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형태죠. 자, 일단은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사용자가 이걸 막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몇 번째 항목이 눌려져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클릭할지 우리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반복문으로 전체를 다 돌면서 액티브란 클래스 일단 다 빼요. 어디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클릭된 거 하나를 잡아서 액티브 클래스를 다시 넣어줘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쿼리 셀렉터 올로 타이틀을 전부 다 잡아왔어요. 여기에다 클릭 이벤트를 걸고요. 이 클릭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컨텐트, 내용을 다 훑어요. 내용을 다 훑으면서 맥스 헤이트를 0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어떤 게 열리고 있을지를 모르니까 모든 내용의 높이 값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전부 다 화면에서 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된 자기 자신을 취해서 일단 액티브 클래스를 다 토글로 넣어버려요. 스스로한테. 그럼 스스로한테 토글을 하는 거는 온오프를, 클릭할 때마다 온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토글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가 적용돼 있으면은 제거하고 없으면은 넣어주는 역할을 같이 하죠. 만약에 리무브라고 했으면은 클릭했을 때 제거밖에 못하는 거고 add라고 하면은 on밖에 못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영역을 클릭됐을 때 다시 한번 훑어요. 일단은 뭔가 하나를 클릭을 한 거잖아요. 클릭을 했을 때 일단 내용 영역은 전부 다 훑어서 일단 높이를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닫는 거죠. 그리고 클릭된 자기 자신은 열 건지 아니면은 닫을 건지를 여기서 토글로 결정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을 싹 다 훑어요. 제목을 훑으면서 이제 반복문을 처리하면서 이 반복문의 원소가 내가 클릭된 거랑 다른 애라면 액티브 클래스를 다 없애요. 기존에 지금 5개의 항목이 있는데 내가 3번째 항목을 클릭했다. 근데 이전에 클릭되어서 열려있는 항목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3번째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강제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릭된 자신의 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의 하위 요소, 이건 아까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 하위 요소에 대해서 이제 열지 닫을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제목에 액티브란 클래스가 들어있다면, 액티브란 클래스가 들어있지 않다면 맥스8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숨겨져 있는 영역의 높이만큼 맥스8를 걸어주는 거고요. 이게 자칫하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일단 전체를 다 훑으면서 내가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는 없애버리고 내가 선택한 거는 넣어준다. 그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구현하면은 얘가 열렸을 때 이걸 클릭하면 기존에 열렸던 거를 닫으면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FAQ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이 예제들은 나중에 리액트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리액트 버전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소 탐색하는 과정은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예제는요. 여기 목록 정의 태그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바디 안에 UL 태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바디 태그 안에 코딩되어 있는 HTML 태그만 제어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바디 태그 안에 없는 태그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뷰 글 같은 거 작성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 착 하고 밑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는 여기에 UL 태그를 만들어서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위 태그들을 넣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버튼 누를 때마다 태그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태그 안에 하위 요소를 추가할 때 쓰는 기능이 append child,
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식 요소를 만들어서 맨 뒤에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요. insert before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insert before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넣을 내용이에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세팅을 안 해주면은 그냥 append child랑 똑같이 뒤에 가서 붙어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세팅해주면은 before라고 하는 건 무엇 전에다 넣어라라는 거잖아요. 특정 항목 전에다 넣어라라고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세팅하면은 앞에다 넣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중간 삽입은 잘 안 해요. 근데 insert after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버튼 3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L 태그에 적용하기 위해서 CSS를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바디 태그 안에 없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거예요. 거기에 적용할 클래스를 미리 짜놓으면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한 태그들이 이 CSS를 갖고 들어가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미리 좀 준비해 놨고요. 이 아이템 태그에 대해서 전부 다 하단 테두리 걸고 첫 번째 테두리만 위에 걸쳐서 사이사이에 이제 구분선을 넣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미리 3개의 클래스를 좀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추가되는 요소들한테는 또 클릭을 했을 때 제거 기능도 있어야죠. 각자 클릭됐을 때 클릭 이벤트를 걸어서 스스로를 제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 UL 태그를 보면은요,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태그가 3개 들어가는데 숨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날려버려요, 태그를. 진짜 태그를 날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리스트를 객체로 가져왔어요. 여기 안에다가 뭔가 넣어줄 거고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 코멘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에 입력값을 넣어줄 거라서 이 코멘트 객체도 가져왔습니다.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 제어하는 거는 따로 단원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입력값을 먼저 뽑는 것만 가볍게 정리를 할게요. 어떤 버튼을 누르건 간에 일단 li 태그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i 태그 생성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배경 색깔에 대한 클래스만 좀 다르게 줄 거예요. 그래서 배경 색깔 클래스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여태까지는 document.getElement 내지는 쿼리 셀렉터만 썼죠. 자, 새로운 기능이에요. document.createElement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li 태그 하나를 만듭니다. 여기서 li 태그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li라고 준 거죠. li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주고요. 여기에 만약에 핑크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 이름을 전달했다면 같이 넣어줍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li 클래스는 아이템 그리고 핑크 이렇게 2개의 클래스를 갖는 거죠. 클래시 li 이너 HTML은 시작 태그랑 끝 태그 사이의 내용이었죠. 이 코멘트가 아까 인풋 태그였잖아요. 인풋 태그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input 해놓고 value라는 속성을 주면은 여기에 입력값을 HTML에 따라서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는요, 여기 있는 값을 뜻해요. 그러니까 즉 입력값을 inner HTML로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한다고 해서 화면에 바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지 혼자 이 태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이 li 태그한테 클릭 이벤트도 겁니다. 클릭했을 때 스스로 자신한테 remov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걸 통째로 날려요. 자, 이렇게 클래스도 갖고 내용도 갖고 이벤트도 적용되어 있는 li 태그를 리턴을 해요. 자, 이 단계에서 화면에 출력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지 혼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append child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입니다. 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blue라는 클래스를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한 거예요. li 태그 하나를 반환받죠. 리스트는 ul 태그였어요. ul 태그한테 append child 얘를 넣어라. 그러면 맨 뒤에 추가해요. 만약에 list.inner html 에다가 뭔가 대입을 했다면 이거는 기존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넣어요. append child, append라는 게 덧붙인다는 뜻이에요. 자식 요소를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 항목을 유지하고 맨 뒤에 추가해요. 덧글 같은 거 구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자, 리스트가 ul 태그였어요. insert before. 이거는 li 태그를 반환하는 기능이었죠. 오렌지라는 클래스를 넣어서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널로 세팅해주면은 append child랑 똑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제 정의를 해준 거예요. insert before 하면서 핑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li 태그를 li 태그 중에 first child 가장 첫 번째 거 전에다 넣으라니까 맨 앞에 추가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맨 앞에 추가가 됩니다. 근데 뭐 보통 덧글 같은 거 쓸 때는 앞에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끝에다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insert before는 거의 안 쓰더라고요. 자, 지금 오늘은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이렉트로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추가할 내용을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돼요. 그게 완전체예요. 네, 아직 백엔드 연동하는 얘기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요. 자, 요소를 추가하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리스트라는 ul 태그를 하나 넣고요. 안에는 비어 있어요. 자, before begin은 자기 자신의 직전이에요. 밖으로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요. 애프터 엔드는 자기 자신의 다음 태그예요. 밖으로 추가하죠. 애프터 비기는 CSS의 before랑 비슷해요. 시작 태그 직후에 추가해요. before end는 end 태그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애프터 비긴이 무슨 뜻이냐면 시작 태그의 직후. before end는 end 태그의 직전. 자,
클릭하면 없어지는 거 같이 또 넣어놨고요. CSS 클래스는 아까랑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뭐 배경 색깔 주는 클래스들 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버튼 4개를 놓고요. 각각의 버튼에 따라서 이 주석 위치에다가 넣을 거예요. remove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준비했는데 파라미터로 HTML 태그 객체를 줍니다. HTML 엘리먼트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엘리먼트 스스로를 받아서 스스로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함수로 넣어놨냐면은 아까 우리가 어펜드 차일드 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생성해서 이 객체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넣는 기능은요, HTML 태그에 문자열을 넣어야 돼요. 자, 리스트랑 입력값 가져온 것까지는 똑같고요. 버튼 4개에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아까랑 좀 달라요. 자, 리스트 UL 태그죠. 이 UL 태그예요. 얘한테 insert adjacent HTML 이 메서드한테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를 파라미터로 줍니다. before begin, after end, after begin, after end. 근데 이 메서드를 통해서 넣는 HTML의 경우는 create 엘리먼트로 생성한 게 아니라 태그 코드 자체를 줘야 돼요. 이렇게 주면은 근데 이벤트 적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코딩된 내용을 이벤트를 걸려면은 이때만 유일하게 옛날 방식으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온 클릭 했을 때 remove 아까 준비한 remov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this라고 하는 얘기는 이 태그 자신이에요. 이때만 유일하게 코드 자체를 적용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이벤트를 걸어야 됩니다. 자, p 태그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input 태그에 입력값 덧붙이고 p 태그 닫고요. 이것만 좀 HTML 태그 넣는 게 좀 귀찮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p 태그 하나니까 코드가 이 정도로 끝나지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페이지가 HTML 구조가 단순하진 않잖아요. 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코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자, 나머지 기능들은요, 요 들어가는 위치만 바꾼 겁니다. 애프터 엔드. 해서 들어가는 클래스를 바꿔서 배경 색깔 좀 다르게 넣었고요. 이걸 통해서 추가되는 위치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비긴, 비포 엔드. 자, 이렇게 이제 HTML을 추가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펜드 차일드예요. 아마 그게 85% 이상 쓰일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HTML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보고 있잖아요. 15번부터 진행되는 이 내용들은요, 나중에 리액트가 또 코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따로 잘 관리를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예제 3개입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마찬가지로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실습하시는 동안 다음 단어 미리 보내놓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내일 진행할 파일까지 톡방에 미리 보내드렸고요. 사실 지금 그 계획, 원래 그 구성된 진도보다 한 일주일가량 빨라요. 그래서 이 폼 요소까지가 사실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에 요번 달 진도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사실 다음 달 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리액트에서 많이 늘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좀 중간 부분에서 좀 땡길 수 있는 진도는 일부러 땡기고 있습니다. 자, 통칭 이제 폼 요소라고 했는데 크게 우리가 폼 태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태그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인풋 태그로 대표되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태그로 구성되는 드롭다운. 인풋 태그도 타입 속성에 따라서 유형이 좀 다양해지죠. 라디오라든지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자바스크립트 안에 변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입력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요소도 포함이 되죠. 일단은 폼 태그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폼 태그가 있고 id 속성의 값이 폼 언더바 id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 속성 값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폼 언더바 네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id 속성으로 접근할 때는 document.getElementById 내지는 querySelector 이렇게 해서 폼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야 뭐 익숙하죠. 그 다음에 네임 속성이 있다면은 도큐멘트 점 하고서 네임 속성을 바로 다이렉트로 프로퍼티로 쓰시면은 위에 거랑 아래 결과가 똑같아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건 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익스플로러 시절에서부터 쓰던 방법이고요. 요거는 좀 최신식 방법.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에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이 방식을 위주로 썼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1번과 2번의 결과는 똑같은 객체를 리턴합니다. 중요한 거는 인풋 태그에 접근하는 거죠. 인풋 태그가 있고 타입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고요. id 속성이 input 언더바 id라고 되어 있을 때 id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getElementById 내지는 똑같이 querySelector. 근데 인풋 태그에 네임 속성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뭔가 이제 네임 속성이 기술되는 경우가 있어요. 폼 네임은 폼 언더바 네임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인풋 네임은 인풋 언더바 네임이다. 이렇게 태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폼 태그 객체를 가져와요. 도큐멘트 점 한 다음에 폼 네임이라고 해서 네임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똑같은 거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 둘 다 유효하죠. 이렇게 해서 폼 객체를 만들면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폼 객체 점 인풋 태그 네임. 이게 약간 좀 고전 속성인데요.
폼 태그 객체가 여기서 쓰이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코드를 이제 축약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자리에 바로 명시돼도 되겠죠. 이렇게요.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임 속성을 써서 접근하시는 거는 약간 비추. 이게 왜냐면요. 일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드렸었어요. 우리가 HTML 태그에 모든 태그에 쓸 수 있는 속성이 클래스, ID, 그 다음에 네임이에요. 네임 속성은 태그 종류 안 가리고 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HTML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CSS에서도 이 속성들에 모두 접근이 가능해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점 써서 접근하고 ID 속성 같은 경우는 샵 붙여서 접근하죠. 그럼 네임 속성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만약에 이게 p 태그라고 치면 p 태그의 네임은 푸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 접근할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도 클래스, 쿼리 셀렉터 올 할 때 어쩔 수 없이 클래스 접근합니다. ID, 대부분의 경우 ID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은 ID랑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9대1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양쪽 언어가 이걸 다 접근을 하니까 나중에 코드가 서로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CSS는 그냥 클래스만 쓰시고 자바스크립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ID 위주로 접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바스크립트도 네임 속성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네임 속성이 백엔드에서 사용자 입력값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변수 이름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 쪽 코드에 관여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네임 속성 갖고 건드려요. 어차피 클래스랑 ID 값은 백엔드는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임 속성을 잘못해서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CSS 이렇게 짜면은 백엔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된다. CSS 고쳐야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네임 속성 관여하면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백엔드 쪽을 염두해서 웬만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네임 속성 말고 ID나 클래스 속성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어쨌건 이제 인풋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오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면 폼 태그 객체를 가져오고 이 폼 태그를 통해서 인풋 태그 객체를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인풋 태그가 갖고 있는 밸류 속성에다가 값을 뭔가 대입했다라고 하면은 인풋 태그에 이 값을 강제로 입력시켜라예요. 반대로 인풋 태그 객체의 밸류 속성을 다른 변수에 담아라 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오란 얘기예요. 쉽죠? 대입하면은 세팅하는 거고 다른 변수에 복사하면 가져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분할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아예 이렇게 한 줄에 처음부터 다 축약해서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코드 축약하는 거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폼 안에 있는 객체가 인풋 네임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축약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코드가 두 번 나온다. 그래서 다른 태그에도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도큐멘트부터 폼 안에 인풋 태그를 검색하는 과정을 두 번을 거쳐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접근할 때는 변수에 담아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쿼리 셀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태그가 있는데 id가 헬로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접근할 때 document.query selector hello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해서 만약에 이 녀석의 style.color를 레드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 말고 뭔가 하나를 내가 더 해야 돼. 이벤트도 걸어야 돼. 그러면 대부분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들어가요.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잘못 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HTML 소스 전체에서 hello라는 요소를 2번 검색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많이들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뒤에 것만 바꾸는 방법을 많이 택하시는데 이렇게 쿼리 셀렉터 어떤 요소에 접근하는 코드가 2번 이상 복붙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입니다. 변수에 담으세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야 HTML 문서 탐색을 한 번만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수업 때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는 jQuery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코딩이 jQuery가 제일 심해요. 이게 jQuery 코드로 가면 이렇죠. jQuery가 쿼리 셀렉터 기능에 대응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샵 헬로 이러면 되거든요. 여기에 CSS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하면 이게 jQuery 코드예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 걸 때도 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펑션 이렇게 들어가요. jQuery는 이 코드 자체가 워낙 간단하니까 document.query selector는 사실 좀 기니까 길게 타이핑하기 싫어서라도 변수에 담게 되는데 jQuery는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복사 붙여 넣기 하는 코드가 너무 난무했거든요. 그게 jQuery 코드가 성능 떨어지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jQuery 자체가 욕먹는 게 아니라 jQuery 코딩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코딩하니까 이러한 코딩 행태를 욕하는 거예요. 이때도 변수에다 담고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jQuery 여전히 좋아요. 그렇게 모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한테 싸잡아서 욕먹을 만큼 그렇게 막 만들어진 애는 아니에요.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코딩 습관만 조금 바꿔도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공통적으로 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해서 입력값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이 value에 대입되는 값이 지금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 value 속성의 값은 스트링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값은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입니다. 나이, 그 다음에 결제 금액, 할 것 없이 전부 문자열이에요. 콘스트 K가 ABC라고 대입되어 있을 때 if K라고 하면요. 문자열 변수 자체를 조건문의 변수로 썼을 때 내용이 들어있으면 true고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false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인풋 태그의 value 값을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값이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어있겠죠. 그러면 인풋 태그의 value 속성을 조건문으로 쓴다면 입력을 했다.
그러면 true예요.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false예요. 이거를 느낌표 붙여서 뒤집었어요. 그럼 입력을 한 경우는 not true가 되죠. 입력을 안 한 경우는 not false가 되죠. 얘는 false, 결국 얘는 true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이 되는 거예요.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알럿 함수로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박스 뿌립니다. 인풋 태그 객체에 포커스 메서드는 강제로 입력 커서를 그 안에 넣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포커스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탐색하는 거 2번 이상 나올 때 변수에다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려놓고 저도 여기 예시는 이렇게 짰어요. 왜냐면 라인수가 길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짰습니다. 이거는요. 좋은 코드 아닙니다. 이거 변수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에 담고 안 담고의 기준이요. 도큐멘트가 여러 번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입력하지 않았다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만 열심히 누르면 못 걸러요. 왜냐면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려면 앞뒤 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트림을 붙이셔야겠죠. 문자열에 대한 트림 메서드는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거였죠.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 뒤에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는 비밀번호 1, 2, 3, 4라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저장된 거 보면 뒤에 공백이 하나씩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값 핸들링 할 때는 웬만하면 뒤에 트림 메서드 무조건 붙이세요. 이건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기 비밀번호 그렇게 설정한 적 없다고 막 따져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말로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비밀번호 암호화가 그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백엔드 쪽에서 비밀번호나 그런 개인정보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객센터 전화해도 그 사람들도 비밀번호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밀번호 찾기였어요. 옛날 웹사이트는 비밀번호 이렇게 문지 딱 입력하면 웹페이지에 비밀번호 뭐뭐뭐입니다라고 보여줬어요. 진짜 대놓고. 근데 요즘은 비밀번호 찾기가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비밀번호 찾기라고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비밀번호 재발급이죠. 기획하는 단계에서 비밀번호 찾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기능상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용자가 저장한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백엔드 개발자 본인은 코드 좀 짜면 알아낼 수 있긴 하지만 일부러 그거 보겠다고 코드 짜진 않겠죠. 아직도 웹사이트들이 비밀번호 찾기라고 많이 표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가 앞뒤 깔맞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자, 인풋 태그 키보드로 입력하는 경우는 밸류하고 포커스만 하시면 사실 다 돼요.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드롭다운이요. 셀렉트 네임은 셀렉트 언더바 네임이라고 있을 때 이 안에 우리가 옵션 태그를 많이 넣죠. 대체로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넣습니다. 닫는 옵션 태그는 생략할게요. 화면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옵션 밸류는 1. 하나만 더 할게요. 2. 자, 이렇게 셀렉트 태그가 있을 때 뭐 폼을 통해서 네임 속성에 접근하건 쿼리 셀렉터로 접근하건 어떻게든
셀렉트 태그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끌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얘가 셀렉트 태그인 경우는요, 얘는 배열이에요. 배열의 원소는 옵션 태그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입니다. 드롭다운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선 배열입니다. 자, 이 드롭다운 객체가 갖는 항목 중에 selected index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중간에 i 대문자입니다. 얘는요,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예요. 여기에다가 2라고 대입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인덱스 2인 요소를 강제 선택시킵니다. 드롭다운 객체의 selected index를 변수에 복사하면은 사용자가 몇 번째 거를 선택했는지 알아냅니다. 근데 이 드롭다운이 있을 때 몇 번째 거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몇 번째 거가 진짜 무슨 값이냐가 중요한 거죠. 요 전체가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전체는 지금 드롭다운이라는 변수에 담아놨습니다. 드롭다운에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 번째 거, 얘 밸류를 뽑아라. 그럼 두 번째 거 선택해서 그 항목을 가져온 다음에 밸류를 뽑았으니까 요걸 가져옵니다. 이 옵션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실제 HTML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자바스크립트나 백엔드가 인지하는 값은 밸류 값이에요.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가에 대한 값은 이 밸류 값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맘먹으면 이것도 접근할 수 있기는 해요. 이너 HTML로 접근하면 가져오기는 해요. 근데 백엔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밸류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뭔가 지정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밸류에 코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HTML하고 CSS 되게 안 하려고 들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HTML하고 CSS를 이해한 다음부터 백엔드 코딩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양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좀 아니까 코딩 스타일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HTML 코딩 하시는 분들이 네임 속성이나 밸류 속성 같은 거 잘 안 다루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 태그들이 백엔드랑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좀 아시면 HTML 코딩하면서 얘네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그 네임 속성은 넣어놓되 값을 채우지 않는 거. 그냥 알아서 그 백엔드 쪽한테 알아서 채우세요라고 줘버리는 거. 자, 보통 드롭다운을 만들 때 맨 첫 번째 항목에는 선택하세요라고 그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롭다운에 selected index가 0인지를 검색하면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폼 태그는 페이퍼로 말씀드리니까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나 라디오. 체크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으로 묶을 때 네임 속성을 똑같이 줍니다. 인풋 타입 체크박스라고 해놓고 네임은 뭐 합의, 밸류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네임 속성이 똑같으면 얘네가 같은 그룹이 되는 거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통째로 배열이 돼요. 네임이 똑같은 애들은. 근데 이렇게 인풋 태그가 체크박스나 라디오인 경우는 document.formName.합의 이렇게 해서 네임으로 가져오면 바로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감싸고 있는 폼 태그가
네임 속성이 여기 코드대로면은 폼 네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네임 속성 기반으로 접근하면은 요 인풋 태그 5개가 통째로 배열로 들어와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id 값은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id 값은 다 따로 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체크박스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id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체크박스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죠. 예를 들면 팝업창에 띄우는 오늘하루 이 창 열지 않음 이런 거요. 그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집단을 표시할 때는 id는 쓰나 마나요. 이때는 만약에 네임 속성을 안 쓸 거다라고 하면 클래스로 가셔야 돼요. 네임으로 가도 상관없긴 하네요. 이렇게요. 쿼리 셀렉터 all 해놓고 인풋인데 네임 속성이 합의인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네임으로 접근하기도 하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들의 주요 특징은 체크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여기에 체키드라고 주면은 얘가 선택된 대로 나오죠. 이 체키드 속성도 코딩 잘못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요. 이건 코딩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속성 없어요. 브라우저가 착해서 봐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처음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HTML 속성이라고 불리우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트리뷰트, 하나는 프로퍼티. 어트리뷰트는 값을 갖는 거예요. 프로퍼티는 값이 없는 거예요. OK라고 적었는데 이상하게 보이네요. 어트리뷰트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set attribute 라는 메서드로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적용할 값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체키드 태그가 이게 맞는 태그라고 하면 속성 이름에 체키드, 값도 체키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프로퍼티들의 특징은요, 이거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풋 태그가 A라고 치면 A.set attribute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키드는 값이 명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애들 이렇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로 쓰이면서 true, false를 갖는 애들은요. HTML에서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체키드라고 넣어도 HTML은 잘 되는데요. 브라우저가 착해서 그래요. 리액트 가서도 그렇게 코딩하시면 다 에러 나요. 리액트 특징이요. 잘못된 HTML 태그 다 에러 뱉어요. 지금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나도 화면상에 어떤 영향이 가진 않아요. 근데 리액트는 에러 나면 화면이 시커매지면서 에러 메시지 전체가 화면에 다 출력돼요. 페이지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바스크립트 에러 하나 나면. 화면이 시커먼 화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자잘한 에러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리액트까지 대비하시는 중이라고 하면은 사소한 HTML 실수도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어쨌건 이제 체크박스나 라디오는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배열로 그룹화되기 때문에 접근할 때 배열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0번째의 밸류 속성. 자, 밑에도요. 라디오 버튼의 0번째가 체크가 됐다면 선택이 됐으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이거는 선택됐을 경우의 처리죠. 강제 선택시키고 싶다. 체키드 프로퍼티에 true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배열이라는 특성 때문에요. 반복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체크박스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이거를 반복 돌려요. i번째 항목이 체크가 됐다면 미리 준비한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요 포문이 끝나면 이 카운트 변수가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개수를 뜻하겠죠. 이게 0이면 최소 하나 이상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메시지를 뿌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볼 거예요. 폼 태그 자체에 요것도 봐야 되네요. 얘네들이 전부 묶여서 이제 하나가 들어가서 자, 폼 태그 자체 하나가 이제 그 객체로 들어왔을 때 리셋이라는 메서드는 입력값을 다 초기화시킵니다. 왜? 버튼 타입 리셋이라는 거 있죠? 그거 누른 거랑 효과가 똑같아요. 폼 태그 자체에 서브밋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입력 내용을 백엔드한테 전송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특별한 백엔드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송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그냥 새로 고침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력 내용에 대해서 이벤트 걸 때 보통 버튼 두 개를 놓죠. 회원가입이라면 가입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다시 입력. 얘는 리셋이고요. 가입이라는 거는 저장한 내용을 백엔드에 보내란 얘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걸. 그래서 백엔드를 하여금 저장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보내는 건데 그런 용도에 쓰는 건 서브밋이에요. 근데 백엔드에 전송하기 전에 프론트 쪽에서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먼저 형식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력 형식을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게 여기에다가 클릭 이벤트 거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하고 작동하면 얘가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든요. 의도한 거랑 좀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버튼으로 바꿔요. 그럼 동작을 해요. 동작은 하지만 사실 맞는 코딩은 아니에요. 이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었다는 건 이 버튼에 대한 독자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가입 버튼이라고 하는 건 폼 태그 안에 있는 전체 입력 사항에 대해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적용 대상이 달라요. 인풋 타입 서브밋은요. 폼 태그 자체한테 이벤트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스스로한테 클릭 이벤트지만 서브밋 버튼은요. 이벤트 적용 대상이 폼 태그예요. 그래서 폼 태그에 대한 선택자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고요. 클릭 이벤트도 아닙니다. 서브밋 이벤트입니다. 이게 버튼 타입 서브밋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예요. 차이가 뭐냐면요. 버튼에다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나중에 그 폼에 갔을 때 그런 경우 있죠. 뭔가 하려고 했던 예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 완성처럼 나오는 경우. 버튼에 클릭 이벤트 걸면 그게 동작을 안 해요. 근데 폼 태그에 서브밋을 걸면은 이전 입력 사항이 기억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자동 완성 강제로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폼 태그에 서브밋을 걸 때는 무조건 첫 줄에 프리벤트 디폴트 거셔야 됩니다. A 태그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커런트 타겟,
이벤트가 발생한 폼 스스로를 강제로 서브밋을 해야 돼요. 이거는 코드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전달이 쉽기 때문에 제가 이따 HTML 태그로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해보다는 그냥 코드 패턴에 친숙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폼만큼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파트랑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지점이 폼 태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파트랑 연계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야 돼서 앞부분에 드릴 얘기가 좀 많아요. 일단은 페이퍼는 다 봤고요.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제 코드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교시죠. 전 교시에 말씀드렸던 거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 폼 태그입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의 네임 속성이 유저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인풋 타입 패스워드의 유저 네임은 유저 패스예요. 네임 속성하고 아이디 속성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네임 속성의 값이랑 아이디 값을 똑같이 맞춰요, 보통은. 따로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폼 태그 구성할 때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주로 신경을 안 쓰는 속성이 액션 속성이에요. 이 액션 속성의 값이 뭐냐면요. 입력 값을 전송받을 백엔드 주소예요. 자, 이렇게 액션 속성을 명시한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타입을 버튼으로 걸었다고 칠게요. 자, 이래놓고 실행하면은 버튼 태그는 눌렀을 때 아무 동작도 안 해요. 근데 서브밋은요. 값을 서브밋 버튼 누르면은 액션 속성에 명시된 주소로 입력 값을 전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요. 서브밋 버튼의 특징은요.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그냥 네이버닷컴으로 고칠게요. 자, 다시 전송해 볼게요. 얘네가 페이지를 딴 데로 한번 강제로 보내네요. 여기 주소를 제 블로그 주소로 바꿀게요.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버튼 누르면 여기 액션에 명시된 페이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에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이퀄 입력값 and 네임 속성 이퀄 입력값 이런 식으로 입력된 내용이 쭉 나열이 돼서 전송이 돼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주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멀쩡한 주소에서 물음표가 들어간다면 이 물음표 뒤로는 변수예요. 정상적인 페이지는 물음표 전까지예요. 그래서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됩니다. 여기서의 변수 이름은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에요. 백엔드가 이거를 인지해서 값을 취하는 거예요. 특이사항은요. 인풋 타입 패스워드 완전 사기예요. 사용자한테만 별로 보이지 전송될 땐 그대로 다 날아갑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잖아요. 이렇게 변수가 주소에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을요.
갯방식 전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음표 뒤에 들어가는 요만큼의 내용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검색어 같은 거 보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잖아요. 이 내용이 주소에 이렇게 노출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 한번 입력했던 주소는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여기 히스토리에서 남는다는 꼴이니까 보안에 좀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공용 PC에서는 로그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노출 안 시킬 수는 없냐? URL에 노출되는 방식 겟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폼 태그에 들어가는 속성 중에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기본값이 get이에요. 얘를 포스트로 바꾸면 노출이 안 돼요. 자, 다시 전송할게요.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제가 제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 안 받게 막아놨거든요. 이건 백엔드 따른 산 거니까. 지금 노출이 안 됐죠, 변수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라는 걸 열면은 페이로드라는 값으로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안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엔드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걔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백엔드 개발자들이 이래서 돈을 더 받아요. 왜냐면 걔네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버튼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백엔드로 데이터 전송이 쉽지 않습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코드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HTML을 작성할 때는 사실 일반적인 HTML이랑 CSS 수업에서는 폼 태그 얘기할 때 메소드 속성이랑 액션 속성 자체를 언급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백엔드랑 직접적으로 연동할 일이 없으면 쓸 일이 없는 속성이니까요. 아예 그런 속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코딩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서 버튼 누르면 액션이 없죠. 그럼 HTML은 자기 자신한테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주소를 주의 깊게 안 보면 모르는 거죠. 입력값이 주소를 통해서 스스로한테 전송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걸 프론트엔드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 예제에 나올 때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월요 웹툰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페이지 수는 1개입니다. 이제 퍼블리싱에서 이제 작업 결과물을 웹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받으면 이거를 진짜 페이지별로 다 코딩해서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백엔드 애들은 그거 다 지워요. 쓸모가 없거든요. 아이고, 노트패드가 여기서 나오네. 자, 주소를 복사해보면 월요 웹툰
주소가 바뀌었네. 아이오 웹툰 수요 웹툰 많으니까 3개만 해보자. 물음표 뒤로는 변수라 그랬죠? 그럼 물음표 앞까지 잘라서 보시면 주소가 똑같잖아요. 실제로 파일은 하나예요. 그리고 변수 내용에 따라서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보여지는 컨텐츠만 바꾸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쇼핑몰 상품 목록. 카테고리별로 상품 목록 페이지 다 만들진 않아요. 그냥 변수에 따라서 데이터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쇼핑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설마 11번가나 쿠팡 같은 데서 상세 페이지 다 HTML 코딩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그냥 대표 페이지 하나씩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작업을 프론트 단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 놓은 게 리액트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액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있건 없건 일단 동작은 합니다. 그리고 HTML에서 요거 많이 구별 안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라벨 태그예요. 인풋 태그 앞에 붙는 제목이거든요. 라벨 태그 같은 경우에 보통 스판 태그 같은 걸로 이제 하시는 경우 꽤 많이 계신데, 인풋 태그의 제목은 라벨 태그로 들어가요. 사용 방법은 포 속성과 ID 속성을 연결합니다. 꼭 이렇게 바짝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얘가 만약에 타입이 체크박스라면 라벨을 클릭했을 때 체크박스가 선택이 돼요. 근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아이디를 주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체크박스랑 쓸 때는 이렇게 많이 해요. 라벨 안에 그냥 인풋을 넣어버려요. 체크나 라디오는.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클릭했을 때 체크가 선택되는 거죠. 그러면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PC에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기는 해요. 왜냐면 PC에서는 요 클릭하면 되니까요. 근데 원래 라벨 태그의 용도는요, 해당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연결된 인풋 태그에 포커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클릭하면 포커스가 갑니다. 이게 모바일 같은 데서는 이거 정확하게 터치하기가 사실 여의치 않을 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데서는 사용성이 좀 높아져요. 아무데나 대충 터치해도 입력 커서가 들어가니까. 이게 HTML을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거의 안 남아 계셔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1개월차 HTML 했었는데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 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폼 태그 안에는 버튼이 아니라 서브밋 버튼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를 걸 때 폼 태그 객체를 갖고 온 다음에 얘한테 서브밋 이벤트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헬로라고 메시지를 걸어 볼게요. 그냥 강제로 하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document.query selector username focus 입력 커서 강제로 줘라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링크 클릭 이벤트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었을 때랑 똑같아요. 버튼 누릅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 이거 누르면 포커스가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건데 이 버튼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여기에 입력한 내용을 이 페이지로 전송하라잖아요. HTML의 동작과 자바스크립트 동작 두 개가 맞물리면
자바스크립트 먼저 동작한 다음에 HTML이 동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면은 이거 확인 버튼 누르면 포커스 들어감과 동시에 네이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라라 하니까 이거를 버튼으로 얼른 바꾸고 클릭 이벤트로 가는 거죠. 버튼에다가. 그러니까 잘못된 코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링크 처리할 때 이미 배웠어요. 링크에다 클릭 이벤트 걸었을 때 href를 동작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줄에다 무조건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폼 태그 서브밋 이벤트 첫 줄은 무조건 이거 들어갑니다. 자, 아이디 입력함과 비밀번호 입력함 가져왔습니다. 값이 없다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뿌리고 포커스 강제로 주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콜백 함수라는 걸 넣죠. 함수죠. 함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간에 리턴을 하면 이후 코드는 다 중단한다 그랬죠. 아이디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중단한 거예요. 자, 만약에 아이디가 입력이 됐다면 value에 뭔가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거는 true니까 느낌표 붙였을 때 fails. 결국 if문 조건은 무시되겠죠. 넘어갑니다. 비밀번호가 입력이 됐는지 여부 검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백엔드가 없으니까 여기 result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에다가 inner html로 사용자 이름은 유저네임, br 태그 넣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의 입력값 이렇게 출력하게끔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백엔드에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제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전이었다면 입력값을 이제 백엔드한테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막아놨죠. 그러니까 서브밋 메서드로 줄여서 강제 전송합니다. 자, 이 방식은요. 백엔드가 자바 스프링, JSP 뭐 이렇게 혹은 PHP 이런 식으로 좀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일 때 이렇게 서브밋을 시키고요. 좀 모던한 개발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서브밋을 강제로 시키는 것 대신에 AJAX 처리가 들어가요. 그거는 4개월 차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풋 타입 패스워드 1도 쓸모 없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는 어딘가에 퍼져 있을 겁니다. 포기하시면 편해요. 진짜로 백엔드 개발하면 다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특징이요. 어떤 사이트에 비밀번호 세팅하면 다른데 그거 다 똑같이 해놔요, 진짜. 실제로 웹사이트 만들면서 사용자 비밀번호만 이렇게 기록해갖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갖고 네이버 같은데 해보죠? 그럼 제 경험상 70, 80%는 다 로그인돼요, 진짜. 포기하시면 편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퍼지면 어떻겠어요. 실제로 이제 사용자 개인정보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창 현업이 있을 때는 건당 50원씩 판매됐거든요. 예,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 같은 데서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생성하느라고 사용자 계정 막 사용자 계정 왜 해킹당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 개인정보 털린 거예요, 그거. 해킹은 그렇게 쉽게 안 당해요. 예,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다 팔린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건당 50원, 좀 많이 주면 150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10년 전이었으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냥 다 포기했어요. 네, 녹화 다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잠깐 뺐었는데 인터넷 주소 중에 HTTP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HTTPS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프론트 개발자는 사실 이거 별로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백엔드가 세팅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백엔드로 전송하는 거 했었죠. 그때 백엔드 주소가 HTTP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원문이 그대로 전송됩니다. 근데 HTTPS면요. 입력값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부 암호화돼서 전송돼요. 그래서 중간에 네트워크 패킷을 가로채더라도 HTTPS는 특별한 복호화 기술이 없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개인이 보관하죠. 그게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은 물론 지금 거의 다 이걸 하겠지만 전송이 이게 기본이에요. 암호화 기술을 사용자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란 형태로 탑재를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정보가 털려도 사용자 책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들이 그 사이트, 결제 페이지나 뭐 그런 것들의 페이지를 다 이걸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계 페이팔 같은 거 결제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는 카드 정보 그냥 멀쩡히 입력해도 결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결제 페이지를 다 이걸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결제 정보가 털리면 그 사이트 책임이에요. 그래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결제 페이지나 뱅킹들이 다 이걸로 아직까지 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HTTPS는 암호화 패킷이다. 나중에 AJAX 할 때 이거 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녹화 다시 하고요. 믿으셨으세요? 왜냐면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자, 어쨌건 요거 예제 하나로 되게 많은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퍼블리싱 하면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프론트엔드는 백엔드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드린 이야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업무 진행하다가 좀 충돌이 많이 나요. 자, 2번 파일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거 실습하시고 정리하시면 시간 딱 될 것 같아요. 자, 실행 예제예요.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입력값 확인 누르면은 이제 선택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는 예제입니다. 드롭다운을 선택값을 가져온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표시되는 거는 HTML에서는 대문자로 나오고 있죠. 근데 출력되는 건 소문자죠. 구별을 좀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처리를 해야 되니까 폼 태그 마이 폼을 가져와서 얘한테 서브밋 이벤트를 겁니다. 서브밋 이벤트는 이 폼 영역 안에 있는 타입 서브밋이 눌러졌을 때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서브밋 이벤트를 걸면은 지금 액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 혼자 새로 고침해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2.prevent default를 무조건 거셔야 됩니다. 자, select 태그의 id가 subject예요. subject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드롭다운 자체가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배열의 원소는 옵션 태그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대체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을 지정할 때 selected index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쓰는데 0번째 항목은 선택된 걸로 안 치니까 그 값이 0일 때는 선택 안 한 걸로 간주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걸 그대로 코드로 풀었습니다. 드롭다운에 선택된 항목의 배열 인덱스를 가져왔는데 이게 0이면 선택 안 한 걸로 간주하고 처리 중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드롭다운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밸류를 가져와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인지하는 거는 이 옵션 태그의 밸류 값이라는 거죠.
HTML에서 드롭다운 만들 때 밸류 명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퍼블리싱 쪽에서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 코딩 하시면 밸류도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밸류 값을 취해서 result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 div 태그예요. 거기다 출력만 시켰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프리벤트 디폴트를 안 걸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에 오타가 났다고 칠게요. 여기 아이디 값에 오타가 하나 났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아이디가 없으니까 얘는 널이에요. 리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선 에러가 안 나요. 못 찾았으니까 널을 리턴했으니까 얘는 지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널일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라고요. 얘한테는 메서드도 없고 프로퍼티도 없다고요. 널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접근하려고 하면 여기서 에러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에러나면 에러 고치면 되지.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나면요 그 순간 다 때려쳐요. 에이 나 안 해 그리고 때려쳐요. 2점 프리벤트 없죠. 프리벤트 디폴트 없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나 안 해라고 때려쳤으니까 HTML이 지할 일을 합니다. 얘가 지할 일을 합니다. 액션 없죠. 그럼 어떻게 된다? 페이지 새로 고치면 된다. 그래서 폼 태그 관련된 HTML을 작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버튼 누를게요. 강사님 결과는 안 나오고 페이지가 새로 고치면 돼요. 이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기 유심히 보세요.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잠깐 에러 나왔다 사라진 거 보이셨죠? 에러가 검출됐는데 새로 고침되면서 에러 내역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에러, 이 얘기가. 그러면 첫 페이지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일단 폼 태그에 써보면서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리프레시가 안 되니까 누르면 에러가 남아있는 거죠. 이걸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에러 나면은 화면단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다 때려칩니다. 하지만 에러 내역은 여기 남아있어요. 이거 보고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에러 안 나게 코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퍼블리싱 단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솔직히 구글링 검색해갖고 나오는 거 복사 고쳐넣기 한 다음에 대충 감으로 찍으면서 고쳐요. 근데 프론트 개발로 넘어가실 때는 코딩 짜는 거는 솔직히 그냥 인터넷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런 에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코드, 비포. 이런 코드에서 이런 에러가 났다. 찾아봤더니 원인은 뭐더라. 그리고 애프터. 그래서 어떻게 고쳤다. 이거를 오답 노트 만들듯이 만드세요. 이게 쌓이면 그게 지식이 돼요.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코드들 인터넷 검색하면은 더 좋은 코드 많을 거예요. 저도 그냥 제가 쓰는 코드들 정리해 온 거니까요. 저보다 개발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은 그 사람의 노하우지 이건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상황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해보면 검색을 하면요 이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해결하는 블로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검색한 에러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거 자랑하려고 이렇게 포스팅하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보통 이렇게 포스팅하는 이유는 대체로 지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방법도
또 하나의 이유도 있기는 해요. 보통 개발자 뽑을 때 서류 전형 단계에서 포트폴리오 전달하고 그다음에 GitHub 주소 같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 있으면 블로그 주소 같이 제출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공부한 히스토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취준용으로 많이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신기술, 코딩 방법 뭐 이런 거를 포스팅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과정. 내가 겪었던 문제 해결 과정을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뭐 저야 지금 제대로 직장 생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대놓고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 노션 같은 데 이제 정리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겪는 에러도 이거 나중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정리를 해요. 네, 이제부터는 코딩 기법보다도 내가 겪는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예제는 내일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요거까지 1번하고 2번 예제 정리하시고 정리 마무리 되시는 대로 이제 퇴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